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경제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거라든지 뭐 정확한 어떤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일단은 뭐 경제 안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어떤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 이거는 뭐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인식이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거시경제적인 어떤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남는 시간에 유튜브 가가지고 그 가짜뉴스를 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전 그게 아닐 거라 보고 오히려 이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측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분들 시간 남아서 유튜브 가가지고 평론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시장에 불안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아니면 뭐 민주당의 일본 대책 특위나 이런 곳에서 내는 발언들이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가짜뉴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건 굉장히 아니라는 인식이고 잘못된 인식이라 봅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이거 뉴스 같이 이렇게 형식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냥 쉬운 말 있잖아요. 찌라시 이렇게 얘기를 해. 자꾸 뉴스라고 하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진짜 뉴스 하는 줄 알고 자꾸 덮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예. 그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 분 의견 어떻습니까? 좀 당연한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으려면 제대로 대한 어떤 언론이라든지 제대로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가 이게 혼동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무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의 보호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다루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안에 보면 가짜뉴스 대책 특위라는 거를 원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원 의원님이 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가짜뉴스를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을 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에 이제 제보했던 게 과거에 사드 있을 때 그 표창원 의원이랑 손혜원 의원이랑 그 막 전부 다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그 가발 쓰고 춤추면서 사드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이런 것들 저는 적극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보고 저는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1년 동안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거를 자기들이 퍼뜨릴 때는 아주 편한 어떤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지금 와가지고 정권에 불편한 점이 생기니까 다르게 잡겠다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문제 있다 보고요. 이게 또 가짜뉴스 대책 특위에서 뭘 했냐면은 구글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했어요.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기준대로 좀 가주길 이제 압박하는 측면에서 구글도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사실 뭐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그 민주당 쪽에다 그걸 제보를 했어요? 예, 언제든지 보면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민주당 쪽에서 있었던 거 다 신고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들어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구글 얘기하는 것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됐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는 동의합니까? 저는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많죠. 왜냐하면 사실상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뭐 사실 명예훼손 고소나 이런 것들이 예. 국내에서는 뭐 진실을 가르기 위한 수단보다도 어쨌든 상대 입을 막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텐데 뭐 저는 페이스북도 보면은 충분히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했을 때는 수사 협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것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그 가짜 뉴스를 방송했던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한국 콜마 회장이 역시 그렇죠. 예. 가짜뉴스의 유튜브를 보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본인들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감내해야 될 아주 그 리스크라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면 안 되죠. 아니죠. 그건 본인들이 아주 잘못하는 거고. 아니, 그 민경욱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대한민국에 가보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만주정벌 해야겠다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근거로 되는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뉴스에 가깝거든요. 그분들 처벌하러 가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짜뉴스는 이게 뭐냐면 가장 쉬운 게 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는 하는데 맞아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좋아. 저 사람은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가짜뉴스 이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예요. 네. 근데 가짜뉴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한 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책임감 없이 이게 진짜 뉴스요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동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거 뉴스 형식을 빌어서 뉴스인 것처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도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 뉴스를 진짜 뉴스인 것처럼 차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게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거고 말한 것처럼 싫은 걸 싫다고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죠. 싫다고 하기 위해서 이상한 근거라든지 논거를 만들어서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정보인 것처럼 호도해서 뉴스 형식을 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가 아니고 전 필요하다면 그는 좀 처벌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처벌하는 게.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광우병 때 공기 중으로 광우병이 전파된다. 세월호 때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걸 봤다. 뭐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나중에 보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것을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면요. 그때 다 잡아가뒀어야 돼요. 그 사람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다소 과도할 정도로까지 허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일관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권 잡은 뒤에는 정권 잡기 전엔 무기였는데 정권 잡고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제는 좀 엄격하게 채를 가는 걸 써서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죠. 네, 저도 이번 정권에서부터 저쪽에서 먼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요거 없이 그냥 또 단절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짜뉴스의 가장 큰 폐해가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생산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가짜뉴스로 받아들이냐 사실로 받아들이냐 호도할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어쨌든 뭐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이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반박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짜뉴스 때문에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청와대가 의도 자체가 방통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워딩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한상혁 후보자 방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것이 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걸까? 바른미래당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최고가 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호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짜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 가지고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임기를 앞두고 이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의도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중간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호성 여장이 중간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의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저는 뭐 후보자의 소신이라 봅니다. 이게 뭐 질문 강요받은 답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뭐 연계성을 한번 더 짚어볼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계 문제, 호남발 정계 개편 시동 이 이야기를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계보수 4부 이어갑니다. 아까 3부에서 우리 강성범 씨가 찌라시라는 방송에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8038님께서 찌라시는 일본어 파생 단어입니다. 가짜뉴스를 찌라시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찌라시가 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일본 말이면? 예, 일본 말입니다. 뭔 뜻이에요? 찌라스, 퍼트리다는 그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명사택이네요. 찌라시라니까. 예. 저같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범 씨가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새. 네. 전 공중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이제 개그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되죠. 말 같은 거. 데뷔를 한 게 김영삼 대통령 때 데뷔를 했거든요. 예. 어머나. 그때보다 지금이 제재가 더 많아요. 어머나.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용됐던 거 요즘은 이제 뭐 조금 하면 인종 비하다. 그쵸, 뭐 그쵸. 여성 폄하다. 예. 뭐 그때는 이렇게. 정부에서 예. 제재를 했다면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제재를 그렇죠. 하는 게 그것도 힘이 크니까. 그만큼 그때만 해도 뭐 비속어라든지 뭐 욕설 이런 것만 아니면 큰 문제 없이 개그로 했잖아요.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만큼. 개그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예전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9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요? 시커먼스 이런 그 지금 프로도 있어요. 같으면 지금은 난리 납니다. 전혀 시커멓게 하고. 예, 절대 예전에는 개그라는 게 사실 보면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다수가 나머지가 웃고 떠드는 떠드는 게, 거였는데 이제는 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정치, 종교 이걸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외모 뭐 이런 것만 갖고 때리고 맞고 이런 것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종교는 계속 못하지만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제 내성들이 생긴 거죠. 예.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불편해지는 거죠. 참 코미디언 힘듭니다. 강성범 씨가 지금 혹시 누가 만약에 돈 많이 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풍자 개그를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돈 안 줘도 잘못한 거 있으면 풍자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 많은 개그맨들한테 고민일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정치 개그, 정치 풍자라는 강자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이 열리느냐가 문제죠. 원래 저는 풍자는 강자에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자입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에 대한 풍자라는 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뭐 여의도 텔레토비니 이런 거에서도 허용이 안 됐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예, 못하겠죠. 사실 지금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 말투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달리고. 아니 저는 이제 그건 국가 대 국가 관계 또. 아니 물론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지도자 어쨌든 원수 저는 관계로 근데 보고. 저는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어떤 개그맨이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풍자했다 했을 때 보수와 진보 대통령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는 저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근데 그 코미디의 풍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회적 강자. 그 사회에서 강자를 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대통령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거고 과연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집단에 있어서 어느 쪽이 강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풍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최강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준석 씨가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넓게 또 내가 얘기 잘못하고 있죠 지금. 아니 뭐, 예, 또 막 풍자 욕을 얘기를 합니까, 해서 지금? 그런데 예. 분명히 지난 정권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 성대모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가 알겠습니다. 좀 예. 이해가 안 자, 돼요. 우리 얘기로 돌아갑시다. 네. 자, 호남발 정기 개편. 어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탈당을 강행했습니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첫 대규모 탈당인데 정기 개편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바른미래당도 이 10명 탈당에 대해서 네. 약간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예. 사실 이번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깃발 들고 나서신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수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신 것인지 약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하시겠다는지 명확히 작전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정치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많은 그래요? 국민들도 이해 못하실 건데 호남 정당을 하겠다는 것이냐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호남 정당이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시는 게 사실 다른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자체만으로는 총선에서 절대 안 좋은 되니까. 성적을 못 낸다. 일단 이 생각이 제일 컸겠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민주평화당이 큰 틀에서는 호남당이었지만은 예. 저는 뭐 정동영 대표가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잘 이해는 파악은 못했겠지만은 정동영 의원님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 했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호남 정치인들은 DJ를 만들어냈었고 언제나 대통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념 정당보다 수권 정당이 되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차이가 두각돼서 이제 좀 갈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민주평화당 자체가 지지율이 너무나 열세죠. 1%, 2% 뭐 그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계속 있었다가는 뭐 무조건 총선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고 예. 그 시도 시점은 지금 아니면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나와서 상품 가치를 높이면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볼 수도 있고요. 민주당도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또 볼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대안을 보고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변호사 말처럼 바른미래당 당권파 혹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 함께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저희 당의 대표님이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예. 하지만은 사실 손학규 대표님께서 사실 바른미래당 신당이죠. 예. 신당에서 대표직을 맡으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잘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신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손학규 대표님과 같이 하고 싶을 거라고 해서 저는 약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신당의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보세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3당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JP가 자민련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가장 안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 본인이 비례대표 1번 달고 나와가지고 2.7%인가 받아가지고 당선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의 숙명이었어요. 막판에. JP의 마지막 당선되는 길은 그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해서 원래 비례대표 1번, 2번이면 당의 얼굴인데 내가 당의 얼굴이요. 우리 당의 얼굴이면서 우리 당의 목표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다.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민련이 그때는 충청도에서 지지도 못 받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죠. 근데 저는 이번에 신당을 하고자 하는 박지원 의원의 뜻은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꿈이 그분은 항상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따뜻한 곳에 항상 가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동영 대표 같이 이념적인 걸 추구하고 이럴 분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뭐로 가도 좋은 대선 주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저는 손학규 대표님은 아닐 것 같다 왠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초반에 손학규 대표를 모셔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모 시사평론가가 네. 안철수 대표가 가는 곳마다 당이 깨진다. 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동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서로 안철수 대표 모셔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 실체적으로는 누가 땡기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계에 있는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자꾸 불러내지 마라. 안철수 대표가 뭐 그렇게 가볍게 다뤄지기 싫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반대로 또 유의미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제안을 던진 세력은 굳이 따지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답한 예. 것이지 예. 뭐 누가 안철수 와라 이렇게 선언한 적은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몸값 높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평당. 바른미래당은 그 당비가 한 50억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나간다 하는데 민평당 그런 거 없어요? 민평당은 교섭단체가니까 그 당의 자산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당비 때문에 안 나가는 거, 당 자산 때문에 안 나가는 건 아닌 게 당에 200억 쌓여 있어도 제가 새누리당 선거 치러봤지만 200억 쌓여 있어도 저한테 한 푼도 안 옵니다. 준석 씨는 그러겠지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총선 앞두고는 각자의 당선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 예. 당 200억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지역구에 나한테 1억 내려온다? 1억 내려오면 당선된다? 그럼 내 돈 1억 쓰죠. 네, 준석 씨는 안 그런 거 아는데. 그 어쨌든 민주평화당의 탈당파들은 제3지대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준석 최고 말처럼 최소 네. 그래도 대권 후보 정도는 데리고 와야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땡겨올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예. 뭐가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당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보도에 따르면 뭐 있다 한 명, 뭐 유력한 사람 있다. 누구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박지원 의원 갑자기 대선 출마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예전에 안철수 같은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안에서 이렇게
주거나 표현은 안 되겠어. 안에서 있으나, 그리고 나와서 뭔가 한번 도전해보는가 봤을 때는 후자를 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렇게 이름 대한정치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주겠죠? 지금은 너무 늦었죠. 엊그저께 박지원 의원 시사 프로 나오셔가지고 나는 이중대다. 그냥 딱 얘기하시죠. 그럼 뭐 백중대라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받기는 지금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에서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잠행하다가 이 정부의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호남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 정도로 노리는 것이지. 그거 보고 있죠. 예. 그분들이 뭐 수도권 출마를 감행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대선 출마 선언하실 것 같지도 않고 저는 뭐 시나리오는 그렇게 다양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도화선이 될까요? 정계 개편에? 저는 그분들로는 좀 어렵지 않나. 결국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5, 6, 7%라도 나오는 대선 주자가 껴있어야지 이게 판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민평당에서는 여론조사에 이름이 등장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이 사실 아까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게 사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였거든요. 대선 주자가 없다라는 것이. 대선 주자가 작든 크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도 안 움직일 것이다. 민주평화당 이제 탈당 파트 서로 네가 나와라 내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다투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이제 좀 분위기만 고조시키지. 서로 아까 말했던 대선 주자 문제 이게 단팥빵집을 열려 그러면은 밀가루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팥을 어떻게든 구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뭐 새로운 걸 개발해서 피자를 넣든지 피자치즈를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에 들어갈 게. 그래도 지금 이래 보면 약간 구획 정리는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있지만 결국은 또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한정치하고 이쪽 바른미래 당권파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그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비록 뭐 지금 말씀하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은 뭐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치룬다면 결국은 세 덩이 정도로 나눠져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에게 뭐 오라 뭐 이런 네. 얘기 어떻게 봅니까? 바른미래당 전체에 대한 러브콜이라고 봅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뭐 상의된 적도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와 인터뷰에서 질문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뭐 진정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형식도 맞지 않고 이건 제 생각에는 그 당내에서 합의된 것도 아닐 것이다. 예. 이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대부분 준비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막 흘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꽤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최고 개인적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실 러브콜 있으면 갈 생각은 있습니까? 제가 사적으로 오히려 네. 거꾸로 나경원 대표를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안을 했어요? 네, 뭐 그런 뭐 구체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뭐 당대당 통합을 바란다 이런 거에서는 완강히 제가 뭐 저도 당 지도부 일원이니까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일 다시 예전처럼 한 지붕 안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저는 그거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된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사실 지난 대선 이후로 수많은 이제 구원투수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본인도 나섰고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황교안 체제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한 거는 결국에는 이념적 지향성을 바꾸지 못한 거였거든요. 탄핵 얘기 안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근데 와가지고 실컷 몇 달 동안 이제 행사 불려다니고 신나게 하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중도층 공략에 실패했다. 왜냐? 갈수록 공안검사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계선을 못 넘은 거지. 저는 뭐 탄핵에 대한 찬반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고전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율이 30%가 넘고 할 때만 해도 바른미래당의 러브콜 이런 행위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도 내민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제가 뭐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컨대 좀 더 보수적이고 또 좀 중도적인 게 있다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보수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중도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념적인 부분도 많이 좀 바뀌거나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신들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친일 프레임에 씌워져서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예를 들면 예. 이번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가 지금 이렇게 일본이 보복하고 이런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자작극처럼 보인다. 그거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깜짝 놀랐네.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역풍 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건 그런데 정민경 최고위원은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당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게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순례 최고위원도 있지만은 예. 저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벗어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실패를 논하는 예. 것인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19대 총선 때 공천할 때도 옆에서 봤고 예. 20대 때도 내가 실제로 총선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지금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전략 전술은 장군이 짜는 거고 중앙에서 짜는 거지만은 지역에 가면 그래도 각계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계 전투 능력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에서 교류하는 자유한국당 분들 만나보면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그 각계 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 뭐 이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여당 하던 시절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자작극이라면 만약에 일본하고 해서 우리가 피해가 컸어요. 그러면 정권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건 뻔할 텐데 이걸 자작극을 합니까? 또 그 반대라면 그러면 이길 방법을 알고서 자작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미경 의원이 자작극이라고 본인이 한 거는 이제 인용한 거죠. 인용했는데 네. 공로명 외교부 장관을 인용한 건데 사실 그분이 대표적인 대일 외교관입니다. 주일 대사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정기영 의원이 부적절한 인용을 한 건 사실이나 예, 예. 그 발언 자체 아이디어가 전부 정기영 의원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이종하는 것 자체가 얘기를 문제가 했으니까요.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SNS에 그 이용훈 교수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왜 보수 유튜버들이 이걸 띄우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에 굳이 개파가 있다면 그 이념적 그 성향이 있다면 아주 좀 극우적인 보수적인 게 있고 중도적이고 저는 이준석 최고는 좀 중도 합리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포인트가 넘어가 버리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극우로 갔을 때는 총선이나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편드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그게 말이죠. 가장 그래서 아픈 지지율이 거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맞아요. 저도 몸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 진보 쪽 그 집회하시는 분들 인터뷰 끝나고 저쪽에 태극기 집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미국 성조기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말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다 그분들 싫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잘못하고 있다. 우리 일본을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했는데 이 어떤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뭐 친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보수가 그럼 친일이냐 있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9년 중에서 한 8년 정도는 극단적 반일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스탠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지금 미스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친일 반일 구조를 모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 좀 의아할 것이 지금 이제 이런 뭐 친일 프레임에 걸렸다고 하지만은 뭐 사실 정미경 의원의 발언도 애매한 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친일 발언한 걸 좀 대보시라 문제된 걸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도라는 것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체주의적이고 약간은 다소 이제 애국을 내세우는 그 상황이 되면은 여당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와요. 그 보고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 반일을 했다는 또 이제 그것도 비약의 메시지죠. 아니, 지금 친일을 했다는 이건 비약의 메시지죠.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일본을 비난하거나 아베를 비난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와 그렇죠. 그게 그 문제죠. 정부 여당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게 국민들의 생각에는 일본을 편드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죠. 결국은 대통령 아니면 예. 일본인데 대통령 욕하면 일본 편든다 이렇게 국민들 보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밖에서 빨리 끊으라면. 얼굴 하얘졌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